뉴스빔 TV 이슈 터미네이터 혁신 창업 생태계 설성화라는 주제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다양한 이 창업 현장에서의 장애물에 대한 또 어려움에 대한 내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금 조달의 문제가 있다던가 또는 많은 또 규제 문제 같은 것들이 또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걸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규제 문제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또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인력 문제의 부족 문제가 상당히 또 많은 기업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도전이 지금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계신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 주제는 여기서 멈출 뻔했다. 또 도전과 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란 주제로 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린다면 우선 이 어떠한 문제점들,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이 현실적인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2부에는 순서를 좀 반대로 할까요? 네네네. 그러면 반대로 우선 김창구 대표님부터 먼저 해서 우선 그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창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뭐 지금 말씀드린 자금 문제, 뭐 규제 문제, 뭐 인력 문제, 또 많은 또 기술적인 또 난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한번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이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인력 문제라든지 자금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거는 제가 꾸준히 과거에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왔던 거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어려웠던 거는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해가는 과정 중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였는데요. 어떤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에서 그 중요한 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뽑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초기에는 대표가 영업도 하고 개발도 하고 다양한 걸 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어떻게 뽑을 건가,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로엔 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저희도 창업 이후로 그 말씀 주셨던 뭐 자금 조달이나 규제나 인력 문제나 다 모두 겪어봤던 일이긴 하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저희 회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최근에 그 변호사 협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저희가 합법 서비스임을 사실 수사기관이나 이런 그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규제로 사업 성장이 정체됐던 일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게 그 보통의 규제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저희가 그림자 규제라고 명명이 됐었던 것이, 그 보통은 법적으로 그 한국에서 안 되는 것들을 좀 그 기술 발전이 되었으니 이런 걸 풀어주고 그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통 규제 혁신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는 법적으로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협단체의 내부적인 규정으로 저희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들을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림자 규제로 명명이 됐었습니다. 저희 로톡은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제공하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고, 수차례 합법 서비스임을 판단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을 통해서 로톡 서비스의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그 개정해서 만들고, 그 규정에 근거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
라고 해서 그런 갈등들이 발생을 했고, 다행히 그 작년 9월에 법무부에서 그런 그 규정을 근거로 그 로톡 서비스 이용했던 변호사들을 징계했던 것들을 법무부가 전원 취소 결정을 하면서 외부 상황은 종결되긴 했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 수년 동안 뭐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법무부를 오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다 보니 그 회사가 성장해야 되는 그 시기에 정체를 겪음으로 인해서 해외 리걸테크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 법률 분야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하나요? 외부의 그 진입이 상당히 좀 어려운 또 현장에서 경직된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어려운 문제가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결부시켜서 시장에 대한 니즈를 갖고 시작하셨는데 보니까 또 시장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또 빨리 또 바꿔가면서 어떤 그 적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참 일부에서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로엔 컴퍼니 비즈니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변호사와 경쟁하는 마치 그 이 로톡이라는 게 하시다가 요즘은 또 변호사를 돕는 또 이런 또 서비스를 하니까 B2C 플러스 B2C, B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오히려 변호사들이 환영하는 그런 아마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바꿔가신 것도 하나의 어떤 그 규제하고도 연관된 얘기 아니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변호사와 경쟁을 한 서비스는 아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그 보통 모빌리티 회사에서 이런 갈등과는 좀 다르게 저희는 그 법률 서비스를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처럼 변호사들이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 그 방식도 대형 포털 사이트와 동일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협단체에서 그런 대형 포털 사이트는 문제 삼지 않고 저희 그 로톡만 문제를 삼았던 것이 사실상 그 저희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 협회가 일관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저희 로톡 서비스 이용하는 변호사가 4,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4,000명의 변호사들 다 법률 전문가 네네. 분들이고, 그분들도 법을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는 건 이미 네.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저희는 홍보와 마케팅을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도와주는 플랫폼이었기 네.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쟁했던 부분들이 없긴 했었습니다. 네네. 또 뭐 다시 한번 이 로엔 컴퍼니의 서비스에 대한 네. 제대로 된 올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또 변호사 여러분, 또 변호사 협단체 함께 다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플로티기 이찬 대표님 어떤 어려움, 장애물을 겪으셨나요? 사실 이제 저희 정도의 크기의 회사라면 모두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작은 스타트업은 거시경제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도 있었고, 물류 시장이나 투자 시장도 좀 경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막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경영자로서는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서 전략도 변경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직접 체험해 가면서 배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조금 버퍼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관 대표님,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영관 대표님의 어려움은 어떠셨나요? 네, 하나씩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좀 느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나 이런 사회가 많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팔로워보다는 패스트 무버가 되라라고 이제 많이 말로는 하는데, 실은 퍼스트 무버가 감당해야 되는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실은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그거에 따르는 디스어드밴티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은
굉장히 소란스러울 거고 뭐 여기저기 실패도 많이 보일 거고 왜냐하면 다 처음 하는 것들을 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가져가면 뭐 저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해외 사례는 뭐가 있냐부터 이렇게 되게 이제 모순된 어떤 요구들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좀 생태계 전체 자체가 아직 이런 거를 받아들일 만한 이제 좀 준비가 덜 돼 있고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이걸 담당하는 뭐 지원하는 정부나 규제 당국이나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그 스타트업 하면 예전에 불효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응원을 받아야 되는 제일 가까운 가족들부터도 이제 이런 위험을 대하는 어떤 도전에 대한 이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굉장히 크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뒤에도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프렌들리하게 바뀐다면 유니콘 수가 저는 뭐 2배, 3배 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같은 리소스로도.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병목이 가장 크고 이것이 좀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장애물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현재 우리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장애물 내지 어려움을 말씀을 나누고 다음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관련된 지원 방향이라든가 시장의 현황이라든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생태계가 협력할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론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관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얘기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제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퍼스트 무버로 갈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정말 저도 이 그 기업에 있고 정부 일을 하고 대학에 있으면서 아주 폐부를 찌르는 아주 전곡을 찌르는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성공한 거는 남들이 해놓은 혁신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사업화하고 빨리 우리가 이 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소위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패스트 팔로워가 되려면 남들보다 빨라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또 경제적이어야 되고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어떤 그 이점을 많이 이제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을 네 분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의 지금 말씀하신 장애물 또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도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이 지원 정책으로 보면 그 정책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런 그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과연 좀 더 좀 보완할 분야는 없겠는가? 이런 그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해결하려면 좀 정부의 지원책 가운데 이런 분야들 같은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번 좀 리얼하게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클로벗의 이 김창구 대표님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창업을 했었는데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정말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17년에 창업할 때만 해도 그 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뭐 어떤 실리콘밸리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은 굉장히 생태계는 뭐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그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생태계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뭐 특히 제가 지원받았던 팁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엑셀레이터나 벤처캐피탈에서 일부 투자를 받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한 창업하고 한 2년 정도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좀 보완하자라고 하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퍼스트 무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인데요. 그거는 좀 실패에 대해서 용인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잘 하다가 중간에 잘 안 됐더라도 어떤 새로운 사람은 인수자가 나타나서 회사를 M&A 해준다든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안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M&A가 된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의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과감한 어떤 모험을 하기에는 그 창업자가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잘 안 되더라도 이 사람한테도 어떤 엑시트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김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퍼스트모어가 되려면 결국은 실패라는 게, 아까 10번을 해도 뭐 9번 실패하다가 하나 성공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성공이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생기는 이런 게 될 거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이 실패를 용인한 문화가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부에서도 이 소위 그 실패 용인, 뭐 과학기술정통부의 R&D 과제도 실패 옛날에는 뭐 실패하면 무조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성실 실패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제대로 했으면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도 만들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이 제도전 프로그램들을 한번 실패하면 과거에는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이제 투자를 통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보기엔 물론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더 보완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야만 조금만 좀 더 고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 정도 자금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자금 조달을 했는데 가령 뭐 100억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 100억을 다 쓴 시점에 완전한 프로덕트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있는 도메인 같은 경우는 로봇이라는 분야는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100억을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자금이 다 소진됐을 때 정말로 확실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는 그 회사가 더 이상의 탈출구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대표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 보면 투자받은 자금의 전부를 쓰기보다는 일부를 좀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고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말고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분야를 하는 업종의 업체를 보면 투자받은 자금을 100%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투자 받을 때도 이미 베처 캐피탈과 이 돈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꼭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 그 돈을 다 썼을 때 이제 그 제품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던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 또 빨리 인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M&A 생태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탈출구가 없어서 좀 공격적으로 그 모험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열어주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네네.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아주 이제 여러 얘기를 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많은 또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그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받던 또는 뭐 정부의 또 R&D 투자를 받던 통해서 좋은 기술 개발을 했는데 그게 완료되기 전에 만약에 그 자금이 소진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지금까지 투자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잘못하면 거기서 그냥 지금까지 투자된 거 그냥 사라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작도 못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냐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그 다음 레벨을 갈 수 있는 또 생태계가 있다던가, 또 그리고 또 아까 예로 그럼 그게 바로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M&A를 통해서 또 주인이 대주주는 바뀌지만 여전히 그 실제적으로 이 창업자가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엔젤 투자자를 어떻게 좀 늘릴 거냐, 또 그런 역할을 초기에 정부가 좀 더 R&D 투자라든가 이제 정부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없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아마 논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이제 로엔 컴퍼니 정재성 대표님께 앞으로 그러면 이 정부 하실 얘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정부의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드리면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들을 돌파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저희도 창업 초기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런 자금 조달 차원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 지원금도 받았었고, 그리고 엔젤 매칭 펀드라는 것들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저희 첫 투자도 엔젤 투자자와 엔젤 매칭 펀드를 통해서 받았었고, 그 이후에도 그 정부에서 만들어준 그런 여러 모태 펀드를 운용하는 VC들로 투자를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여러 지원들이 저희 회사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도 그 모태 펀드를 크게 또 결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자금 조달 투자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런 모태 펀드를 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런 벤처 투자나 이런 지원들에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것이 그 스타트업이 본인의 그런 스타트업이 하는 혁신에 좀 몰두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좀 조성해 주는 것들이, 그러기 위한 이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해외 그 리걸테크 업계에 좀 포커스해서 보면은 저희가 있는 그 해외의 주요 뭔가 국에서는 제도적인 지원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법률 시장이나 의료 시장이 사실 AI 기술이 가장 빨리 뭔가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리걸테크에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AI를 활용해서 산업 발전을 어떻게 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미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 하에서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그 혁신에 몰두를 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진 않은 상태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불필요한 규제로 산업 성장이 저하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그런 국회에서도 변호사법 개정안이나 그런 리걸테크 진흥법 같은 것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 법안으로 이제 발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제 변호사 제도 개선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업계 발전을 위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조성돼야 된다라는 준비들은 하고 있지만, 그 아직은 그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 범위 하에서 리걸테크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저희 아까 퍼스트 무버를 말씀해 주셨지만 퍼스트 무버가 아니더라도 패스트 팔로워도 저는 되게 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 대한민국이 그런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그런 해외 기업들이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경쟁력을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려면은 저희가 빠르게 이런 그 방향성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국내외 산업 성장이 격차가 그런 벌어지다 보면은 해외 기업들이 그 한국에서 더 큰 플레이를 하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저희는 경쟁에 뒤처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워로서 한국에서 그 국내 기업들이 먼저 경쟁력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글로벌을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그런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또는 규제에 대한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 빠르게 환경이 조성이 돼야 스타트업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혁신에 훨씬 더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제 뭐 아까 로봇이라든가 뭐 AI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술 분야 쪽은 이제 대한민국의 레벨이 이제 거의 세계 수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서비스, 특히 법률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을 못 따라가는 좀 면도 있나요?
법률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리걸테크 산업에서만큼은 네네. 전 세계에 8,000개가 넘는 리걸테크 회사가 있는데 국내에는 불과 30-40개밖에 없고요. 네네.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밖에 네네.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이제 그 가이드라인과 육성을 위한 이런 그 지금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그 제도적인 기틀 마련이 네네. 된다면 저희도 그 해외 리걸테크 회사들처럼 네네. 훨씬 더 큰 시장에서 네. 훨씬 더 그 경쟁력 있게 그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말씀대로 이게 일반적인 제품 기술, 뭐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레벨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에 가고 있는데, 이 서비스 분야, 특히 뭐 금융 분야라든가 또는 이 법률 분야, 또 우리 부동산 같은 분야, 이런 데도 전부 다 기술과 지금 융합되면서, 뭐 금융은 핀테크, 뭐 요새 부동산 같은 데도 프롭테크라는 것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이 법률도 리걸테크라는 이 새로운 용어가 지금 만들 정도로 일단 기술과의 융합 분야, 서비스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빨리 해외를 쫓아가는 패스트팔로우로서의 역할도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 아주 잘 새겨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나중에 창업을 했다 보니까 가장 좀 활발하게 지원 사업이 있을 때 창업을 하게 돼서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보안이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스타트업이 한창 이렇게 많이 창업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주춤할 때도 있다 보니까 이런 마치 인구처럼 스타트업의 단계도 어느 쪽에 또 몰려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년 전에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단계, 저희도 인구 단계에 맞춰서 정책을 세우는 것처럼 스타트업의 단계별로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저희는 이제 추격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일업 팁스 이런 제도들이 생기고 또 보완이 되고 또 생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비를 계속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또 이런 이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또 글로벌 시장 진출에 또 염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실질적인 연결,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시장도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을 많이 꾀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또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아마 이제 모아서 우리 이제 어느 보다도 본인 회사도 이제 우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성장에서 정부의 정책하고 이제 밀접하고, 네. 왜냐하면 지금 팁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팁스 운영사 가운데 대표적인 대표 기업이 우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방금 얘기하신 이 스타트업들의 성장 단계별로 좀 더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돼야 해서 초격차라든가 딥테크 사업이라든가 또 그리고 또 스케일업 팁스라든가 좀 더 좀 커진 성장한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또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거에 전부 다 우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직결된 얘기 같아요. 모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2020년에 이제 상장 신청을 한번 해서 그때 이제 리젝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거래소에서 IPO 승인까지 났었어요. 근데 이제 23년도에 금감원 이제 이제 공시 관련된 문제로 이제 저희도 좌절을 한번 했는데, 느낀 게 저희도 이제 투자업에서는 좀 기존의 문법하고 되게 다른 방식의 시도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초기 투자라는 게 그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창업가가 견뎌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게가 이제 그거였는데,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제 굉장히 그 공간을 메우면서 저는 산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좀 모내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벽실을 그냥
밭에 뿌리던 거에서 뭐를 한번 길러서 이제 논에 심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이런 이제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 업체도 되게 이제 힘든데 스타트업들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솔직히 좀 뭐 공포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거 우리나라 못 하잖아요. 우버 같은 거 지금 네네.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뭐 의료, 법률, 뭐 금융, 뭐 5만 대가 다 있어요. 나중에는 이거 다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다 못하겠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거고 다 이런 분야는 외국 업체 다 넘어갈 것 같다는 상상을 하면 되게 소름 돋거든요. 저는 이제 정부에서의 역할이 지금은 이제 재무적 지원 쪽에 좀 많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물론 이제 재무적 지원이 필요한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기술 치열한 그런 기술 경쟁을 하는 곳들이라든지 또는 아직은 수익이 안 나는 어떤 그런 분야들이라든지 근데 상당히 많은 분야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숙박이나 뭐 다른 분야들은 규제만 풀어줘도 그냥 별다른 재무적 지원 없어도 규제를 풀어주고 기존의 레거시 산업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만 좀 잘 조정을 해줘도 훨씬 더 저는 기회들도 많고 좀 혁신 속도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을 뭐 이렇게 뭐 하나씩 나눠서 지원하는 것보다 저는 그거는 할 분야와 이런 좀 갈등 관리라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분야를 좀 나눠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그 명목적 목표 달성에 좀 치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그 기술 사업화에서 유명한 통계인데 R&D의 사업 성공률은 우리나라 정책과제 성공률 90%가 넘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기술 사업화율은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선진국하고 굉장히 차이 나는 점인데 선진국은 R&D 성공률이 훨씬 낮아요. 막 60%에서 80% 사이인데 사업화 성공률은 훨씬 높거든요. 50%대거든요. 40%, 50%.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에 대한 어떤 용인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결국은 궁극에 가서 명목적으로는 잘한다 했지만 실질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되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요식행위라든지 뭐 이런 그 명목적인 이런 것만 관리할 게 아니라 뒤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실질적인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결국은 저는 신뢰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다 너희 이러면은 뭐 이런 거 뭐 속된 말로 이런 거 뭐 과제비 삥땅 치고 뭐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촘촘하게 이런 룰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다시 행정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제 다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대담한 도전을 하기보다는 내가 성공할 만한 거 그냥 조그만한 목표들을 다 세워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저는 엄청난 지금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허용을 조금씩 해주면서 이제 장려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공공하고 민간이 경쟁하는 모양도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오히려 좀 뒤에서 플랫폼을 잘 깔아주고 뭐 있으면 제거해주고 이렇게 좀 놀이터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훨씬 더 좀 충실히 해주면 더 발전을 할 텐데 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경쟁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이기도 해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사실 이번 그 2부를 마치면 이제 3부에서는 정부 분들과 또 국회 분들도 모셔서 또 여러 가지 해결책을 논의할 텐데 잘 오늘 말씀하신 걸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뭐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걸 크게 보면 하나는 이 투자 분야, 이 어떻게 하면 이 투자 쪽을 뭐 그게 재무적 투자든 아니면 뭐 R&D 같은 기술적 투자든 뭐 투자 분야에 대한 문제들이 한 축이 되겠고 또 한 축은 이 아까 말씀하신 사업 환경 또는 어떤 그 실제로 규제 뭐 이런 문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책들이 바뀌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해주셨고 아까 또 끝으로 정부의 역할이 뭐냐 결국은 이 판을 깔아주고 민간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 또는 그런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정부가 너무 이 시장에 개입해서 또 너무 또
또 심지어는 또 정부와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정부 문제는 정말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민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정부와 민간이 좀 더 이 서로의 일을 잘 이해해서 정부 정책이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쓰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아까 사업 환경 얘기하셨는데 그 시장 환경 또는 어떤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부닥치는 어떤 어려움 중에 국내 시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진출하실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국내 시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한번 간단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클로버스의 김창구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환경은 경기 상황이 요즘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서빙이나 이런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주로 자영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금리도 높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기업과 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자본이나 이런 면에서 스타트업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만약 그 스타트업하고 협력 관계가 되어야지 그런 대기업과 경쟁 관계가 되면 굉장히 큰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대기업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로봇 분야에서는 그 대기업과 협력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생태계가 조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결국 그 중요한 것이 아까도 그 정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그런 그 스타트업들이 그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리걸테크 특성상 사실 로컬 비즈니스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국내 법률 쪽에 그리고 국내 수요자 공급자의 이제 저희 한국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외와의 환경 차이가 확실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 저희는 해당 산업의 이익단체인 이제 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미국 변호사협회 ABA에서 리걸테크 쇼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초대해서 로펌들도 초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더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그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근데 저희는 그 갈등을 겪고 있다면 사실 해외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충분히 미국과 이제 한국의 환경 차이가 그런 이제 그런 협회와의 갈등이 저희가 존재했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같이 협력하는 관계가 조성이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는 갈등이 법무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소모적인 것들보다는 오히려 업과 산업의 발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국내에서 좀 더 많이 조성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아까 이용관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해외에서는 되는 스타트업 사업들이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그런 환경 조성들이 국내에서 더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역시 규제로 좀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우면 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물류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뭔가 그냥 바라는 심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시장이 또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기업들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을 같이 만들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좀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물류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어려움은 그런 거시 경제의 어려움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어려움도 같이 이겨낼 수 있게 플레이어들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지원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의 분야가 이제 산업의 종목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게 저는 가장 큰 요즘에 이제 특징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뭐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거를 혼자 그 변화의 대응을 감당한다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와서 이제 저는 미래는 이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어떤 그런 다른 플레이어들하고의 협업의 역량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방금 뭐 여기 이제 뭐 기술탈취 부분도 있는데 실은 어떤 지금 대기업들도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엄청 열심히 하고 또 되게 좋은 사례도 많고 잘 하고 계시거든요. 또 일부는 또 그 반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스타트업 시장에서 결국은 메시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뭐 물류 분야든지 뭐 어떤 법률 분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스타트업이 나오면 나는 이 회사한테 뭘 해봐야지, 이 회사하고 뭘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당기는 회사가 있을 거고, 저기는 피해야지라는 이제 회사로 갈릴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좀 되게 시장 친화적인 스타트업 프렌들리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성과가 있었던 회사들 위주로 좋은 인재들하고 어떤 사업 기회들이 저는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장이 좀 몇 년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이 부분들을 좀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나가는 것도 스타트업 혼자 나가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는 아시겠지만 수출이 네네. 엄청난 회사고 해외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협업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협력이 정말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또 협력 잠깐 또 말씀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실제로 지금 네 분 얘기 가운데서 이 국내 시장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은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 시장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다 지금 어려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스타트업의 또 특성상 해외 진출은 뭐 필연적이고 해외 진출을 하나의 돌파구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걸 텐데요. 그래서 이 우선 오늘 국내 시장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플로틱의 김창우 대표님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건 뭐 지금 굉장히 뭐 필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해외 시장 진출도 생각하고 계시고 아까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뭐가 지금 예상되는 어려움일까요? 해외 시장은 경험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요. 네네. 시작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는. 그리고 국내야 뭐 쉽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 나가려고 하면은 전시회 한번 참여하는데도 메이저 전시회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전시회에 나갔을 때 또 너무 작은 규모로 나가게 되면 뭐 그 주목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해외 시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 진출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취하고 있는 전략은 그 파트너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뭐 이런 곳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소극적으로 그런 회사들과 협력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직접 진출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해외 전시회, 해외랑 나가기가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렵다는 건 뭐 다 주지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부 역할이 더 아마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하더라도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또 얘기해 주셨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성 대표님께서는 이 리걸테크 분야도 해외 진출이 이제 미래에는 생각하고 계신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 생성형 AI 기반으로 이제 솔루션을 출시를 하면서 이 기술 기반으로 해외 진출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미 뭐 언론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본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에 여러 차례 다녀왔었는데
그 현지에 결국은 그 정보를 얻고 현지의 상황을 알고 저희가 창업 그 미국에 그러니까 일본에 진출을 해야 현지에서 저희가 법적인 문제나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허들을 이제 그 만나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그 해당 국가의 이제 기업 환경이나 그런 그 아까 방금 대표님 말씀 주셨던 그런 그 협업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또는 투자사들이나 또는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좀 그 잘 파악하고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중기부에서 이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K 스타트업 센터 그 도쿄에도 이번에 그 올해 개소를 했거든요. 저희가 네. 거기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센터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해당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그리고 그런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십 관련된 지원들을 해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지 진출을 그 고민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다양한 지원들이 그리고 정보들을 좀 활발히 나눌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리걸 테크 분야도 이제 점점점 이 서비스 분야도 이 FTA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뭐 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세계화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게을리하면 해외 리걸 테크에서 한국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빨리 잘 혁신을 해야 되고 네. 또 우리가 또 그걸 잘 경쟁할 수 있다면 또 안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진출할 계획도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좀 있을 것 같은데 협력이라는 게 꼭 우리끼리의 한국 회사들과의 협력만이 아니라 그 현지 회사와의 협력도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 그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특히 리걸 분야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한다는 게 네. 또 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 프로틱의 이찬 대표님 어떤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시고 어떤 지원책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물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것만치 또 뾰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한국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최대한 이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 물류가 다른 나라 물류 센터보다 또 쉽지 않은 게 저희 이커머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물류센터의 제약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면 오히려 미국에서도 매력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검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선되어야 할 방법들은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도 그냥 막연하게 미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 중에서도 어떤 고객이나 어떤 파트너가 구미가 당길 만하게 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지 회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싶고 저희도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이 인력 부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좀 돼 있고 특히 선진국 시장들이 좀 크기 때문에 요즘 아주 물류 시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 로봇이 요즘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 분야 쪽에 두 분이 다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해외 시장에 꼭 빨리 진출하시고 또 좋은 또 지원책도 찾고 또 해결책도 찾기를 바랍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영관 대표님은 이 대표님의 해외 진출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또 우리 또 지금 육성하고 계시는 300여 개의 이 그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문제도 같이 보고 계실 텐데 네. 좀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글로벌의 정의가 뭐냐 네네. 요즘 되게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속해 있는 위치냐 또는 뭐 자본의 구성이 뭐
해외 자본이 있냐, 뭐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글로벌이냐, 뭐 시장이 글로벌이냐, 이거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것마다 좀 각각이 좀 문제들은 조금 좀 다른 문제들을 안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들은 이제 문화 언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현지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게 훨씬 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마켓핏 하는데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플립의 이슈가 굉장히 이제 좀 창업가들한테는 큰 이슈로 이제 다가오고 저희도 많은 회사들이 이 과정에 있는데 너무 이제 그 비용과 시간 또 거기서 잃게 되는 사업 기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호소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뭐 소부장류들 그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뭐 회사가 갈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제품을 이제 수출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트업이 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점이 대부분 물어보는 게 너희 정부가 썼어? 너희 기업이 썼어? 이걸 레퍼런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한테 좀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런 레퍼런스를 좀 잘 만들어주는 것들 지원해 준다면은 훨씬 더 이제 좀 그런 게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플립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본사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 굉장히 많은 법적 문제,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를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더 유연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으로 네. 이해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혁신은 정부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모든 국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 정부가 사주는 거, 네. 그다음에 또 이 대기업이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레퍼런스로 하자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걸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 협력이 그동안 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잘 된 사례나 혹시 잘 안 된 사례나 이거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뭐 협력의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는 사업부 연결을 해서 뭐 POC하고 또 구매를 해준다든지 뭐 또는 뭐 해외에 나갈 때 동반 진출을 한다든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에서 이제 좀 자주 보이는 좀 패턴이 스몰 딜의 M&A가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수하는 주체가 중견기업이나 네네네. 또는 좀 큰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그 예전에는 비즈니스를 사는 비즈니스 바이유의 M&A가 좀 많았는데 요즘 이제 좀 포텐셜을 사는 그런 시도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이제 변화의 속도에 대한 대응도 있고 또 탤런트를 그러니까 거기 모아진 어떤 기술 인력이나 인재들을 네. 좀 빠르게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걸로 좀 쓰거나 아니면은 특정 섹터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기술 자산들, 데이터 자산들을 모아놓은 데를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인수해서 캐치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유들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희가 뭐 대기업하고 이런 협력 프로그램들 많이 하는데 좀 재밌었던 거는 그 모두의 충전이라는 그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스칼라 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GS 에너지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선발이 돼서 결국은 자회사 수준의 취득, 자회사 조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할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자회사화 했거든요. 그 회사를 GS 에너지에서. 제가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일본 진출 지금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되게 좀 자주 눈에 이렇게 보이면서 협력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이제 좋은 그런 것 같고 이제 다만 좀 여러 가지 여기에도 규제나 이런 좀 그런 것들이 허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뭐 대기업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뭐 자회사나 손자 뭐 이런 회사에 대한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네. 잘 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대 측면도 기술 탈취 사례도 여전히 곳곳에서 이제 뭐 나타나고 있어서 좀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아마 스타트업들도 그런 상황을 보고 좀 선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으로 스타트를 끊어주셨어요. 자, 우리 이찬 대표님 어떻게 좋은 이 사례나 혹시 어려운 사례나 안 좋은 사례나 뭐 공유할 수 있으신가요? 저희도 운이 좋게도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서요. 저희도 롯데나 아니면 그리고 블루포인트에서 또 하는 GS 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 실증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구나 저희가 중간에 이제 중소기업보다도 이제 대기업을 먼저 타겟해야겠다라고 전략을 바꾼 동시에 그런 기회들이 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기술 탈취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저희는 없었지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네네. 기술 탈취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아까 이영관 대표님이 좋은 이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어차피 시장이 안다. 이 탈취하고 또는 뭐 하면 누가 다시 그 회사하고 협력하겠냐. 결국은 시장이 이 기업은 협력할 기업 아닌 기업을 가릴 거기 때문에 그 협력 대상이 안 되는 기업은 어차피 도태될 거다. 뭐 이런 말씀으로 결국 시장이 판별할 거다. 사실 어떻게 정부보다 더 무서운 게 시장이죠. 그래서 그런 말로 앞으로 이런 정부에서도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준엄한 어떤 심판이 이런 제대로 된 사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 협력 사례 같은 게 있었나요? 저희는 지금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협력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에 출시했던 한국어 법률 특화된 이제 생성형 AI 솔루션 출시가 되면서 최근 분위기상 사실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 레벨의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실무진 레벨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인바운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랑 최근 2개월 동안 거의 미팅을 거의 매일 다닐 정도로 외부에서 이런 요청들이 협업 요청들이 많이 왔었고 결국은 저희가 한국 법률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출시했던 것들이 시장에 좋은 반응을 결국은 잠재 고객들의 반응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런 협력의 기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본질적인 기술력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의 고객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저희가 실제로 미팅을 했을 때 어떻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서비스를 실제로 써봤던 사내 변호사님들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내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와 기술 경쟁력을 잘 갖춰서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되고 그게 결국은 좋은 협력의 기회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네트워킹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변호사 협회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들이 스타트업이나 이제 벤처 기업들의 네트워크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벤처기업 협회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코스포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연합해서 같은 고충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협단체들을 통해서 저희도 저희의 어려움들을 토로할 수 있었고 그게 비단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그런 협단체에서 듣고 그게 다수가 겪고 공감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목소리를 한 기업의 목소리라고 하면은 또 정부나 이런 데서 뭔가 치우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협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로엔컴퍼니의 이런 규제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고 그 앞으로도 그래서 뭐 정부나 이런 그 국회에서나 그 벤처기업 협회, 뭐 코스포 이런 것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그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 함께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들을 그 인지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런 목소리, 그 협단체에서 주는 목소리들을 좀 해결하는데 힘을 좀 그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본질적 기술, 본질적 서비스라는 말을 하셨는데 사실 네 분이 전부 다 아마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든 현 세계는 AI가 세상을 많이 다 바꾸잖아요. 결국 AI와 데이터. 그럼 결국 이 네 분이 다 사실은 AI 데이터를 너무나 본질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어떤 그 경쟁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앞으로 우리 또 랜 컴퍼니도 법률 관련 시장의 리갈테크에 데이터와 AI를 하시면 리갈 분야에 사실상 모든 분야를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방향에 발전하시기 바라고. 끝으로 우리 김창구 대표님께서 또 여러 그 협력 사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말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었는데요. 막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됨으로써 이제 정말 네트워크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이 최근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부에서 그 잘 도와줘가지고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그 현대자동차에서 제로원이라는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그 우연히 그 파트너들이 다 현대차가 투자한 회사들이더라고요. 뭐 캐나다의 클리오패스라든가 미국의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클로봇이 예를 들면 현대차에 투자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저희를 볼 때 이렇게 듣보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한국에서 어떤 대기업이 인정한 회사구나라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또 투자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또 그런 그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걸 부탁을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대기업과의 협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아까 그 기술 탈취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들은 그 뭐 다른 회사가 탈취해 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사업 초기에는 그런 기술 보호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뭐 법률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것도 그 보호 장벽이 없는 곳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뭐 그 오늘 그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스타트업을 좀 도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은 어떤 시큐리티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사실 대기업 가보면 깜짝 놀래거든요.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카메라를 다 가리고 입력 다 하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나라고 하고 방문도 아예 안 되잖아요. 미리 다 그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사무실도. 근데 그런 곳은 따로 어떤 기술 탈취 같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스타트업은 뭐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 내 가보고 싶을 때 막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 핵심 뭐 연구소 이런 걸 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것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도와주면 굉장히 어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네 분께서 2부에서 또 많은 또 현실적인 이 장애물 또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걸 또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이 굉장히 많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이 문제의 방향성은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 그 예비 창업가분들께서도 오늘 강조했던 대로
실질적인 장애물은 많이 있지만 우리 스타트업계 또 이런 업계 그리고 또 정부, 국회, 우리 함께 모두 함께 노력해서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스타트업 분야에서 또 이 세계적인 또 성공 사례를 만들고 또 대한민국이 다시 재도약하고 문자 그대로 선진국으로 더욱더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우리 창업계, 우리 스타트업계가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 또 귀중한 고견 함께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계 여러분 모두 또 화이팅 하시고 또 선승하시길 바랍니다.